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1-2 중등이죠. 1-2 1단원에 있는 독서와 연극 중에서 소 2단원 토끼와 자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 토끼와 자라 본문은 희곡이죠. 연극의 대본인데 이제 학생들이 고전소설 토끼존을 각색하여서 연극 대본을 구성하고 역할을 정해서 공연하기까지의 과정을 학습하는데 주 학습 내용은 바로 이 토끼와 자라라는 희곡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희곡의 특징을 알아둬야 하고요. 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 토끼와 자라 본문에 나온 갈등관계, 그리고 인물의 성격, 또 연출에 나타난 특성, 예를 들면 지시문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무대 장치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 이야기의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희곡의 특징, 갈등 양상과 원인, 인물의 성격, 지시문이 나타내는 거, 연출 공책에 쓰여진 연출의 모습, 소설과의 공통점, 차이점,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인데,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희곡의 특징과 지시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소설과 희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 본문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출제 요소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의 대본이죠. 희곡이라는 연극의 대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희곡의 3요소라고 하죠. 그 세 가지는 해설, 지시문, 대사입니다. 지시문이라고도 하고 지문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해설은 희곡의 첫머리의 배경,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인물을 소개하는 게 해설이에요. 그래서 희곡 첫머리에만 등장합니다. 중간중간에 해설 비슷한 게 나온다.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런 것은 해설이 아니고요.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지시문은 상황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상황 지시문은 그 상황, 장소는 어디인지, 시간은 어디인지,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행동 지시문은 인물들의 대사 옆에 괄호로, 그죠? 인물이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행동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 지시문이 희곡과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을 말하죠.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고, 연극의 대부분은 희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곡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사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말하는데, 이 대사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제 나누는 말을 대화라고 하죠. 독백은 혼자 하는 말. 그 다음에 방백은 이건 일종의 희곡에서의 약속이에요. 말하는 배우와 관객은 들을 수 있는데, 이 말하는 배우 외에 다른 등장인물은 들을 수 없도록 약속된 말, 이것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토끼와 자라에서는 방백이 안 나와요. 독백도 안 나오고요.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그러면 이런 희곡은 이야기가 전개될 때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반면에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서 전개가 되죠. 그러면 소설의 서술자는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서술자가 안에 있으면 1인칭 시점,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 서술자가 어떤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혹은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것을 모두 다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소설은 서술자의 묘사, 대화, 서술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은 뭐예요? 갈등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갈등 중심의 문학인 거죠. 그죠? 그리고 허구적입니다.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서 만든 게 이제 소설과 희곡이죠.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볼게요. 소설 같은 경우는 먼저 서술자의 서술의 이야기에서 서술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사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소설은 시간이나 공간 뭐 이런 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제약이 없어요. 그냥 글로 써주면 되니까요. 반면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죠? 현재로 그 시간에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죠. 그리고 이 희곡은 현재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돼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야? 무대 장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지시물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소설은 등장인물이나 이런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고 시간 변화가 이제 자유롭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자, 희곡의 3요소는 해설, 지문, 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극의 3요소는 뭐냐? 그럼 연극과 희곡의 차이점은 뭐예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그 무대 상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연극은 이런 준비를 끝내서 실제로 무대에 올려줘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을 연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연극이 되려면 일단 배우가 있어야 되고요, 무대가 있어야 되고 관객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희곡의 구성 단위는 이 구성 단위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막은 뭐냐면 자, 막이 오른다 그러면 커튼이 거쳐지는 거죠. 그러면 막이 내린다 그러면 커튼이 이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오르고 내리는 단위를 이제 우리는 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막 안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은 배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장은 배우가 바뀔 수도 있지만 배우가 안 바뀐다면 그냥 계속 그 무대에서 이어지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그 초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토끼와 자라에서 보면 자, 용궁 속에서 용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육지에서 토끼와 자라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나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소단원은 이제 이 고전소설을 각색하여서 이제 희곡, 즉 희곡으로 만들어서 그 희곡을 연극 무대에 상연이 아니고 공연이에요. 공연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건데, 그러면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각색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갈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연극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희곡을 마련해서 그 희곡을 무대에 올리면 연극이 되는 거죠. 그 연극으로 무대에 올릴 때 가장 초점을 둬야 할 것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것은 갈등에 의해서 전개된다면 그 이야기 구성이 탄탄하고 또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등나무의 얽힘이라는 뜻인데, 이제 갈등은 이제 인물과 인물 혹은 인물과 사회 간에 이제 뭔가 이제 부딪히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갈등을 중심으로
연극을 만들면 좀 재미가 있을 거니까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연극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설을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희곡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각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각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원작 소설의 줄거리나 주제 그리고 이미지 등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 기본 골격이 되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도 반드시 이제 똑같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는 거고 뭐만 유지하면 돼요? 줄거리, 주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주제가 될 거예요. 주제 이런 것은 이제 그대로 주제는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이제 각색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각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소설을 희곡으로 만들려면 희곡을 만들어서 연극으로 하려면 대본이 필요하죠. 그 대본을 뭐라고 그래요? 희곡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희곡을 만들려면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성격,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런 것 등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소설의 내용, 그러니까 원작과 각색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뭘 유지하면 된다? 주제나 줄거리, 이미지 등만을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연극의 재미와 감동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등장인물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인물의 갈등 관계를 잘 드러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행동으로 바꿔 표현하거나 혹은 해학적 요소를 더하면 더 재미가 있겠죠. 해학이 뭐예요? 재미예요. 재미를 주는 요소를 첨가하면 관객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도 토끼와 자라라는 희곡으로 각색하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인물들의 행동을 과장하여 해학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본을 정했어요. 즉 희곡을 정했죠. 그런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각자 대본을 낭독해보고 역할을 정한 다음에 연습해서 공연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은 먼저 작품을 정하고 대본을 마련한다. 두 번째, 대본을 낭독해보고 역할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맞게 연극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공연의 무대 위에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먼저 연출자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연출자는 뭐예요? 이 연극을 총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배우는 지시문이나 대사 등을 익히면 될 거고요. 소품 담당자는 무대나 소품을 준비하면 될 거고 의상, 음향, 분장 담당자는 각각 의상, 음향, 분장 등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연출자는 보다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서 연출 공책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토끼와 자라는 그 희곡의 장면에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죠? 표현해야 할 장면에 연출 공책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이 연출 공책이 이 연극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연출 공책의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42쪽 내용에 들어갈 건데요. 자, 토끼와 자라는 뭘 각색한 거예요? 토끼와 자라는 고전소설 토끼전을 각색한 건데 이 토끼전은 창작한 게 아닙니다. 창작한 게 아니고요. 자, 조선시대에 판소리라는 공연 문화가 있었어요. 판소리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유행했던 공연 문화인데 이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
두 사람이 관객을 대상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창자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고수는 북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창자는 노래도 하고 노래를 창이라고도 하죠. 안일이라고 해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할 때 고수가 옆에서 북을 쳐주면서 얼쑤하면서 장단을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판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판소리 5마당 하면 수군가,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창자가 부르는 노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거고 이 수군가 적벽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적벽가는 삼국지연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를 그죠? 공연하는 이제 그 판소리예요. 그죠? 이 판소리인데 이 적벽가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공연되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군가가 뭐가 된 거예요? 자, 토끼전이 된 건데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던 것들이 글로 쓰여졌어요. 그 노래의 대사들. 그런 것을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소설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소설들이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수군가,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었던 전래동화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전래동화를 다른 말로 설화라고 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현재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선 후기에 공연해서 그걸 판소리라고 하고 그 판소리를 그대로 기록했어. 그것은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소설이 되면 수군가는 토끼전으로, 적벽가는 적벽전으로, 심청가는 심청전으로, 흥보가는 흥보전으로, 춘향가는 춘향전으로 계승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토끼와 자라는 토끼전을 각색한 토끼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각색한 토끼전이라는 판소리계 소설을 각색한 혹은 수군가인 판소리를 소설로 계승한 토끼전을 각색한 토끼와 자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제재 정리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갈래는 희곡입니다. 연극의 대본이죠. 성격은 교훈적이고 비유적이고 우화적이래요. 그 교훈적이라는 것은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줘, 교훈을 줘. 그러니까 교훈적 성격이 있는 거고 비유적이라는 것은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일들을 동물, 토끼, 자라, 용왕 이런 동물들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 성격을 우리는 우화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화적이라는 뜻은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 사회의 어떤 모습을 풍자하여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우화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풍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애둘러 비판할 때 웃음의 요소까지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오케이. 그래서 이 우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풍자가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재는 용왕의 병과 토끼의 간이 되겠습니다. 용왕의 병과 토끼의 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어요. 주제는 용왕의 헛된 욕심과 토끼의 지혜. 이게 이제 주제니까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화적이다. 그래서 이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이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정하게 표현해서 해학적인 재미를 준다. 자, 요게 이제 문학에서는 갈래별 그죠? 갈래와 특징, 주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뭐 성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것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출공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연출공책이 뭔데요? 연출공책은 연출자가 연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연출공책이죠. 그래서 이 핑크색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 연출공책에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등장인물은 토끼자라 용왕문어 땡땡땡땡, 장소는 바닷속 용궁이야. 여기가 지금 얘가 뭐래요?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등장인물을 소개했어요. 이 부분 해설. 그러면 1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아까 희곡은 장과 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막이 더 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을 뭘 나타낸다? 어떤 사건의 한 토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가 한 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닷속 궁궐하고 용왕이 있는 용궁이 무대이다.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다. 가운데에 용왕의 의자가 놓여있고, 용왕의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죠. 막이 오르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의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용왕이 지금 병이 든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 용왕의 병이, 그죠? 용왕의 병이 이 작품의 제재라고 했습니다. 양옆으로 신하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용왕의 병으로 인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일어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고 있다. 분부는 왕의 명령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희곡의 상황지심은, 희곡의 요소 중에서 상황지심은 이 1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출공책을 보니까 요 등장인물에 대해 여기 해설에 대해서 연출공책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 배경이 용궁인데 이 무대 연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대요. 자, 용궁은 교실 칠판에 그려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연할 거죠. 그러니까 교실 칠판에 용궁의 모습을 그리고 다른 배경들은 큰 종이에 그려서 붙인대요. 그래서 배경이 바뀌는 것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기본 무대 표현은 칠판으로 하고 바뀌는 것들은 종이로 표현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대를 꾸밀 때는 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참고한대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상황 지시문은 어떤 상황이에요? 용궁이 있는데 용왕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래서 용왕이 이렇게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신하들은 용왕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무대를 이렇게 설정한대요. 중앙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용왕이 있고, 그리고 이 양옆으로 용왕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 신하들은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관객들이 이 무대에 있는 배우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했겠죠. 그렇죠? 시옷자로. 자, 이제 대사를 봅시다. 용왕이 야단을 치며, 왜 야단을 쳐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누구도 좋은 약을 가지고 오지 않아. 그래서 야단을 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시문 혹은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야단을 치는 거 보니까 이 용왕은 성격이 이렇게 유순하진 않아요. 그죠?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봤는데 아직도 아프질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약 좀 구해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용왕의 성격은 어때요? 강압적이에요.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들에게 압력을 넣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위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고요. 화를 잘 내요. 계속 화를 내고 있거든요. 병약하다. 그죠? 몸이 지금 아픈 상태. 그러니까 나이가 좀 그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 많아요. 짜증을 계속 부립니다. 그랬더니 고등어라는 신하가 황궁하나이다 마마 그랬어요. 황궁하다는 뭐야?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랬더니 용왕이 그놈의 황궁 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니까 뭐야? 이전에도 이 황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소리 지겨워. 이제 그만해. 라는 그죠? 의미죠.
자, 이래 이 용왕 상황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어가 대답해요. 머리를 조아리며. 왜? 용왕이니까, 그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또 황공하다는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듣기 싫어. 황공이고 무지고 그런 소리 말고 내 병이 말끔히 나을 수 있는 묘수를 말하란 말이야. 그 묘수가 뭐예요? 이 내 병을 고치게 할 만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하들과 용궁에는 신하들과 용왕이 갈등하고 있는 요인은 뭐예요? 그죠? 이 병을 낫게 할 묘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꼴뚜기가 말하네요. 폐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좀 많네요. 어패류는 뭘 말해요? 물고기와 조개를 합쳐서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용왕이 어패류가 무엇을 말하는 거? 뭐야? 이 용왕은 뭐야? 무식해요. 무식해. 아는 게 없어. 자, 신약이 나왔단 말이냐? 어패류를 신약 새로 발명한 약으로 알고 있네요. 그랬더니 문어가 어패류란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한 것인 줄 아래요. 그랬더니 용왕이 물고기?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물고기잖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용왕도 물고기일 건데. 그죠? 그래서 용왕은 깜짝 놀래요. 여기가 뭐예요? 상황지시문. 깜짝 놀라면서 구역질을 해요. 구역질은 왜 했을까요? 이 신하들을 먹는 것이 좀 그렇죠? 거북하다는 얘기도 되겠고 아니면 신하들이 그닥 탐탁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신하들을 어패류를 먹으라고 하니까 구역질을 했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죠. 용왕에게. 깜짝 놀라 꼴뚜기를 두드려 팬다. 왜 두드려 패요? 꼴뚜기가 어패류가 약초보다 좋아요 라고 말했으니까 이 꼴뚜기로 인해서 용왕이 구역질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꼴뚜기를 팼대요. 그러면서 뱀장어가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자, 어물쩡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궁만신까지 시키는구나. 그러면 어물쩡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속담을 직접 인용한 거죠. 직접 인용했어요. 그러면 어물쩡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동료를 망신시킨다. 그러니까 이 어물쩡 네가 못나서 우리까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뱀장어가 꼴뚜기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갈등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용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 용왕이 신약을 가져와! 묘수를 가져와 그랬더니 신하들은 그 묘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하와 신하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에서 꼴뚜기가 맨 먼저 뭐라요? 폐하 약초보다 어패류가 더 나아요 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는 이 꼴뚜기가 이 용왕의 병을 해결할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서로가 이제 재물이 되지 않으려고 이 용왕에게 희생되지 않으려고 책임을 전가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갈등이 이제 계속 보이게 돼요. 꼴뚜기의 말을 시작으로. 그러면 다음 대화 봅시다. 그랬더니 꼴뚜기가 분해서 왜? 자기가 대안을 말했는데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해하면서 폐하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꼴뚜기가 왜 뱀장어가 명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뱀장어가 말이야 너가 우리 망신까지 다 시키니? 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 꼴뚜기도 다시 뱀장어를 희생시키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신화 중에 고등어가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그러면서 고등어를 추천했어요. 누가요? 도루묵이. 그러니까 또 고등어가 또 핑계를 대겠죠.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등푸른 생선이라 머리는 좋아지게 할 수 있으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비려요. 냄새가 아주 심해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하면서 용왕이 앞으로 다가가서 등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냄새를 맡아보다가 얼굴을 찡그려 비린내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용왕이 나머지 신하들을 샅샅이 훑어봐요. 그러자 문어와 자라는 벌벌 떨고 있어. 아직까지 문어와 자라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어가 먼저 말했대요. 자, 앞에 장면에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도루묵은 대사 2번 합니다. 도루묵. 그리고 고등어는 여기서 대사 2번 하죠. 그리고 그 3장에서 토끼가 용궁에 갔을 때 대사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루묵과 누구죠? 이 고등어는 역할이 매우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잠깐 등장하니까 1인 2역으로 해도 되겠네 라는 선지가 나오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용왕이 이제 남은 신하들을 보면서 샅샅이 훑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어와 자라가 벌벌 떨고 있죠.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이 용왕의 성격. 용왕의 성격 어때요? 권위를 내서요. 권위를 내서 온다는 것은 자신의 이 위치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다른 신하 누가 있어? 그러면서 행동을 보이니까 이제 권위적이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뭐뭐 남았어요? 신하들이 문어와 자라가 남았어요. 문어가 먼저 말았죠. 왜? 먼저 핑계를 대면 빨리 이 목숨을 잃을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폐하,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효가 없는 질로 아래요. 그랬더니 용왕, 머리칼은 다 없어. 너만 없냐? 물고기들이 머리카락이 누가 있어? 그랬더니 문어가 당황하며 그게 아니고요. 비닐. 용왕, 비닐? 자, 문어가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뱃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문어는 다리에 빨판이 있는데 자기를 먹은 문어를 먹으면 그 빨판이 뱃속에서 먹은 사람이 피를 빨아먹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럴듯한 핑계가 돼서 용왕은 믿어요. 그래서 용왕은 조금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다. 눈치도 없고, 그죠? 남의 말도 잘 믿어요. 그래서 용왕의 이런 무지한 성격을 볼 수 있네요. 자, 용왕이 믿는 듯한 투로 정말 그랬더니 문어가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 알아요. 용왕,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자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말을 더듬으며 자라? 왜요? 왜 말을 더듬어요? 용왕이 자신을 그죠? 약으로 삼으면 큰일 나니까요. 매우 두렵겠죠. 두려운 마음이에요.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 줄 알아요. 그러면 왜 소뚜껑이라고 말했어요? 소뚜껑은 매우 질겨서 먹기가 힘드니까 질겨서 먹기 힘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뚜껑이에요 라고 말한 거죠. 자, 용왕 자라로 하는 약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계속 말줄임표가 나와요. 그죠? 말줄임표는 뭐야? 여운을 남겨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럼 이때 나타난 용왕의 심리는 뭘까요? 자라를 희생시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자라를 희생시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용왕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말줄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용봉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자라 빼놓고 나머지 신하들이 다 이제 자라로 몰아서 자신들은 목숨을 건지려는 심보죠. 용봉탕이 뭐예요?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국이래요. 그랬더니 자라가 기가 막혔어. 왜 기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자신만 희생하고 지들은 쏙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해학적 표현으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폐하, 바다의 대왕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아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용왕이 산속 짐승, 자라가 새벽 이슬만 먹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용왕, 그래? 그게 대체 누구냐? 자라가, 그게 말이죠.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이거 뭐예요?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말장난. 자, 언어유희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재미를 준다. 말장난으로 재미를 준다는 건데 이 언어유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해서 재미를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운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재미를 줄 수 있고 언어, 도치로 인해서 재미를 줄 수 있는데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이건 뭐냐면 발음은 같아요. 동음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세원님 들어가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래는 노씨성을 가진 생원님이거든요. 상대가. 그런데 노세원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세는 뭐예요? 말. 그러니까 말과 같은 원님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이 노생원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동음, 이의어.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달라. 그 다음에 의문의 유사성은 바로 이거예요. 도끼? 원래는 뭐였어요? 토끼. 그죠? 토끼인데 도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의 유사성. 의문의 유사성을 통해서 재미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 도치. 도치가 뭐예요? 도치?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이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과 바람을 바꾸어서 재미를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언어유희가 여기 나타났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유희,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재미를 준다, 해학성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용왕이 깡충깡충 뛰는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깡충깡충은 어떤 표현? 음성상징어라고도 하고 의태어라고도 합니다. 문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음성상징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흉내내는 말인데 모습을 흉내내면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라고 해요. 그랬더니 자라가 귀가 뾰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어가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는다고 하래요. 그럼 그 동물은 뭐지? 자, 여기 또 엉금엉금의 의태어 나왔고요. 그랬더니 용왕이 알았다. 토끼
자라가 네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낫는데요. 만병은 온갖 병이 낫는다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용왕이 벌떡 일어나. 왜? 기가 번쩍 뜨인 거죠. 그래? 그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죠. 여봐라 얼른 자라를 땅으로 보내 토끼를 데려오게 해라. 이 대사를 보니까 이 용왕은 성질이 매우 급하네요. 그렇죠? 얼른 데려와. 그리고 신중하지 못해요. 얼른 데려와. 말만 믿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왕의 성격은 이렇고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의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저보고 가라고요? 용왕 내가 아주 급해. 빨리 다녀와. 굉장히 급하고 이기적인 용왕의 성격. 신하들이 냉큼 다녀오랍신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발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발단 부분에서는 어떤 갈등이 두드러져요?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죠.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용왕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약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왕이 신하들을 닥달하고 또 신하들은 자신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용왕의 병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꼴뚜기가 어패류가 약초보다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하와 신하들 간에 그죠? 갈등이 시작됐어요. 서로가 희생되지 않으려고 꼴뚜기가 어패류를 추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신하가 용왕의 병에 적격하다고 말하면서 신하와 신하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또 용왕이 묘약을 구해와 그랬더니 신하들은 구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용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장면은 용궁이죠. 용궁에서 용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 신하와 신하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의 원인은 용왕이 지금 병이 위중한데 약이 없어서 이 다급하고 이기적인 성격에 용왕이 신하들을 다그치죠. 이에 이 꼴뚜기가 이제 어패류가 좋다고 얘기하자 서로가 자신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 보았고요. 다음 2장은 이제 자라가 뭐예요? 저기 육지로 토끼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2장은 육지가 무대가 되겠네요.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연출공책 한번 볼게요.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한 대목 대신에 다른 배경음악을 여기다 넣는데 왜요? 1장에서 2장으로 장면이 바뀌잖아요. 이때 이제 배경음악을 하나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대 장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1장에서는 뭐였어요? 용궁이었는데 2장에서 이제 자라가 육지로 넘어가니까 무대 장치를 바꿀 때 배경음악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때 어떤 음악을 넣어? 수군가를 넣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수군가 대신에 수군가가 뭐예요? 이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의 원작이 되는 거죠. 원래 이야기. 그래서 이 수군가에서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넣어도 되고 또 다른 배경음악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배경음악 중에서 퓨전 국악인 난감하네를 넣을 수도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자라의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육지로 나와야 되니까요. 예, 왜냐하면 자라는 육지에서 잘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끼와 자라는 희곡의 바탕이 되는 판소리 수군가를 소재로 한 노래라서 이 장면에 난감한 애가 잘 어울리면서도 신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퓨전 국악 난감한 애가 신나는 느낌을 주는 음악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토끼와 자라에서 주목할 만한 점과 발단까지 보았습니다. 발단까지가 1장이죠. 앞으로 남은 게 2장, 3장.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뵐게요.